중국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진짜 사람, 하나는 가짜 사람. 진짜 사람은 13억 5천만 명이라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야 된다. 근데 가짜 사람은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을 계속 키워나갈 거라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의 일본화, 그래서 일본처럼 되어 간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문제가 지금 서서히 이제 거쳐지고 있는 느낌 있어요. 그냥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최근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 실상은 어떨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영관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영관입니다. 이번 전승절 80주년 행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에 조금 먼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의 한 관공서에서 봤어요. 우연히도 대기하면서 봤던 제 느낌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 그런 행사, 이벤트였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만들어냈지만 해외에다가 보여준 거는 중국이 이 정도까지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싸우지 않고 뭔가를 보여주는 이런 효과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 펜타곤에 혹시 피자 인덱스라는 거 아십니까?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에 한 2, 3만 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피자 주문이 급속도로 몇 배가 늘어나면 그거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곧바로 생기는 건데 그날 한 4배 정도 도미노나 뭐 파파존스 이런 피자집의 주문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면 미국이 안 보는 듯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무기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군에서 민으로 전환이 되는 기술들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또 투자 관점에서도 많은 것들을 거기서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승절을 기점으로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조금 실각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뭐 실각 여부에 따라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외려 궁금해요. 지금 이 전승절 행사가 있고 나서 그동안 시진핑이 실각을 한다, 구테타가 있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고 있고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저도 지금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부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제라는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와 공개되는 자료를 가지고도 내일 주식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중남해라는 우리로 말하면 뭐 용산 청와대 개념이겠죠. 그 속에서 일반인은 평생에 한번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 눈앞에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뉴스의 소스가 어디냐라는 것을 보면 그 소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 뭐죠? 그 사람이 있을 경우에 중국의 경제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야를 한다. 하야가 아니겠죠. 뭐 중국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어떤 그 유튜버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감금되고 결국은 유폐돼서 생을 거기서 마감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저는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야할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보다 그립이 센 사람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집단 지도 체제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럴 가능성이 많을까? 저는 이쪽이라고 보거든요. 더 그립을 세게 잡는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에는 전문가 시스템이거든요. 그 전문가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중국 경제가 더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변해가는 시스템이라면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내려간다. 그대로 있다. 그럼 중국은 과연 금년 4분기는 어떻게 되고 내년은 어떻게 되고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저는 시진핑의 실각설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제가 이제 20년을 넘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정보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맹점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 정도로 그쪽에서의 그 사람의 또는 그 전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일반 백성들한테 알리지 않는 게 그쪽의 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오늘 뭐 식사를 뭘 했는지도 나오고 어느 시장을 방문했는지도 나오는 거고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쪽은 위험이 갖춰지는 것이 지도자라고 보면 필요에 의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항상 보여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아는 게 우리 팀장님 아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노이즈는 제가 일부러 차단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하고 큰 상관이 없는 이슈 같아서. 네. 15차 이 5개년 계획에서 좀 그런 어떤 얘기들이 논의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사실 기술적인 어떤 돌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자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분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소비의 부족의 문제, 유효 수요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는 방법론이 15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현지에 있는 시장 쪽에 있는 시장 경제학자들이나 또 시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뭐 저희처럼 이제 거기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978년 이전에 중국에 100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 100원은 전부 국가 거였죠. 78년 이후부터 민영 경제가 요만큼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 90년대부터 쭉쭉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의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은 적게 보는 데는 6대4, 많게 보는 데는 5대5 정도예요. 민영 부분이.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미국하고 다 다른 게 그 나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절반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 절반이 넘는 돈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거기서 이제 굉장히 뭐 예술과 과학과 학문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4차에서는 얘기가 거의 없었고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반영을 하느냐가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손을 댈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계획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됐건 바이오가 됐건 칩이 됐건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건 고공경제가 됐건 쭉 가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겠죠. 더 하이테크 쪽으로 더 선진 테크 쪽으로 그리고 더 미국의 어떤 압박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으로 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기술 노선인 거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국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진짜 사람, 하나는 가짜 사람. 진짜 사람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1% 빼고 나머지 13억 5천만 명이라는 이 진짜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야 된다. 근데 가짜 사람은 뭐냐? 가짜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죠? 아니면 기계와 관련된 자동화 관련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키워나갈 거라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산당이라는 그런 쪽에서 결국 사람들이 밀어주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건데 로봇만 밀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15차 5개년 계획, 앞으로 5년 계획에 드러난다 그러면 그들이 2020년에 잡았던 2035년까지 GDP가 2배가 늘어난다는 계획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조정이나 튜닝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속이 되겠죠. 수요가 부족하다. 유효 수요가 없다. 뭘로 할 거냐. 결국 정부가 맨날 정부 돈 가지고 사주는 그런 가짜 수요, 가짜 공급 그리고 투자도 비효율적인 투자 이런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문제는 계속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 전승절을 효용 높은 쇼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좀 눈길을 끌었던 게 북중러 이제 정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최신 무기를 좀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시진핑이 그럼 연출한 의도랄까 어떤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지도자는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하는데 이렇게 강해졌다, 세졌다. 그 전에 이미 중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지에 대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파키스탄의 전투기 젠, 10 그리고 PL-15 이런 미사일들
이런 애들이 다 중국제였죠. 근데 그것은 미사일 하나만이 아니라 중국은 시스템이 다 장착이 돼가지고 얘가 뜨고 얘는 가는 척하고 밑에서 PL-15가 때리는데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GPS라고 할 수 있죠. 걔들의 어떤 북도 위성, 베이더우라는 그런 그 GPS 이런 시스템 비슷한 건데 그런 것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떨어뜨렸었고 인도가 굉장히 뭐 뻘쭘했었죠. 근데 그 인도의 뻘쭘함 뒤에는 미국의 체면도 좀 깎인 물론 미국이 뭐 F-15를 못 나가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었죠 그때. 그것이 있었고 이번에 전승절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무기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국뽕이 들어간 그런 뭐 분석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로 계약이 되느냐는 봐야겠지만 어쨌건 이벤트성 쇼로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3명의 지도자가 같이 올라갔다. 근데 거기도 보여주는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중국의 전승절이 처음 있었던 뭐 1949년 그때 그 국가 건립하고 1980 몇 년까지는 전부 러시아 무기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푸틴을 불러서 푸틴한테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내가 이제 너보다 좀 낫다 뭐 이런 거. 근데 푸틴은 또 기꺼이 뭐 친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역시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예, 국제 관계나 경제 관계는 전부 돈의 힘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돈입니다 진짜. 무기는 100% 돈이고요. 미국이 러우 전쟁에서 쓰는 돈이 1억 달러가 넘을 거예요. 예, 하루에. 그러면 중국은 이걸 얼마 썼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글쎄요. 군인들은 뭐 그냥 이렇게 오라 그러면 다 왔을 것이고 비행기 몇 대 띄운 거 뭐 이런 거 돈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효과는 극대화를 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이번 또 전승절을 기점으로 또 중국의 대미 협상 전략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항상 중국은 제가 이해하는 중국은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일 정도로 받아치는 그러니까 이게 공수라 그러면 수비형이지 공격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때리거나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반도체 너희한테 뭐 고사양의 반도체 안 줄게 그랬더니 이제 나온 게 히토류. 근데 히토류는 미국에서는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2012년 13년에 이미 몇 번 당했죠. 근데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은 그걸 더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고 쓸 때 카드로 낸 거고 미국은 알고서도 과소평가를 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무슨 뭐 도광양회다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들이 아직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나댈 만큼 미리 공격을 할 만큼 그 정도의 힘은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지피지기를 알아요. 예, 자기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그런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질문 주신 그런 전략, 협상 전략이 변할까? 저는 그 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미국이 조금 더 조금 다른 생각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뭐 무기 중에서 제일 관심을 받았던 것들이 몇 개 있지만 동펑 60일이라는 개는 정말로 무서운 무기인 것 같아요. 지구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탄두가 18개인가 들어가는 걸 제가 들었는데 18개 중에서 하나만 터져도 히로시마에 17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생각을 하다 보면 건드리지 않아야 될 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쇼잉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저는 그 큰 거는 관심 없어요. 그런 게 동원이 되면 세상은 거의 뭐 멸망할 거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지는 거는 거기에 올라간 개로봇이 어디 건지 그 개로봇의 공급망이 어디 건지 들어오는 과연 저게 어디에서 근데 대부분의 군수용품은 민간에서 만들지 않아요. 부품은 들어가지만 그런 어떤 최종 제품은 중국의 5,400개의 상장사 중에서 1,470개가 국유기업이거든요. 그 국유기업의 군수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그런 전승절에 해가지고서 뭐 푸틴이 올라갔네, 뭐 김정은이 어쩌네 이거보다는 저희는 그 포커스가 그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런 애들이 중동에다가 물건을 무기를 판다 그럴 경우에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요. 10월 말에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좀 높은데 11월 이후에도 좀 관세 유예 조치가 조금 계속 될까요? 관세 유예 조치가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떻게 주워 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유예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대할 수는 없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일본과의 어떤 이 요즘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큐멘테이션이. 그러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 같기는 해요. 정말 호혜 평등 뭐 이런 거 동등한 지위 이런 거는 그 한 사람의 스타일이기를 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좀 더 균형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좀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더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조금 보고 계실까요? 저는 현재의 모습보다는 포텐셜 가능성을 봅니다. 미국이 더 좋게 변해갈 가능성과 중국이 더 좋게 변해갈 가능성 그렇게 보면 제가 처음 중국을 갔던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나눠놓고 보면 그 매 10년마다 그렇게 변해가는 나라는 저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피크를 쳤다가 내려가거나 일본처럼 아니면 정체되거나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가장 강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자기가 모자란 게 뭔지를 그 나라의 띵크탱크들이 제대로 장악을 해가고 있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남은 문제는 뭐냐면 먼저 그러면 뭐를 할 거냐의 문제가 남죠. 내가 100개가 필요한데 50개는 있어. 나머지 50개가 없어. 그럼 50개를 희생을 해서 나머지 50개를 채우는 그런 그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스타일이라 그러면 여기에 반대 세력도 없고 뒷다리 잡는 세력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체제가 다르고 뭐 이념이 다르고 이 문제보다는 그냥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와 창의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중국은 제조를 잘하는 나라였고 미국은 혁신을 잘하는 나라였잖아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것을 양쪽에서 다 이용을 해먹은 거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중국의 혁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부에서는 뭐 빌렸다, 뺏어왔다, 훔쳤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러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저 남의 기술을 카피 뜨지 않고 남의 어떤 특허를 갖다 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 베이스, 제조 베이스에서 혁신이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로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조금 더 물론 미국은 강합니다. 강하고 혁신도 강하고 기술은 압도적으로 강하죠. 근데 중국은 그것을 시장에서 바로 응용을 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실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구소를 나와서 그러니까 랩에서 나와서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에 지금 미국이 없는 게 많잖아요. 제조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싱 미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허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그 중간 즉 이 랩에서 나와서 팹으로 들어가서 팹에서 공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팹리스가 되니까 시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팹도 세계에서 최고로 많고 제일 자동화로 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내수 시장도 아직은 낮은데 포텐셜이 있으니까 시장으로 그러니까 랩만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연구 인력들만 강해지면 그 다음은 이게 공장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공장에서 만든 거는 마켓으로 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3단 시스템이 되는 건데 미국은 지금 가운데가 없고 우리나라는 뭐 다 있죠 사실. 근데 이 랩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뭐 어디입니까? KBS입니까? MBC입니까? 거기서 뭐 특집을 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그것도 좀 과장되게 표현은 되긴 했어요. 한국은 의대, 뭐 중국은 공대, 예. 강하죠. 그래서 랩도 강해지고 있고 하지만 거기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사실 고등학교 진학률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절반 중에서 또 1,000만 명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케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짜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 문제는 영원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아까 포텐셜 부분 뭐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럼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를 좀 위험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리스크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국 3D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장기적인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 지방 부채, 지방 정부 부채를 포함한 이 뎃 문제, 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지금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는 상황, 이 상황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인플레이션도 힘들지만 디플레이션은 더욱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의 일본화, 그래서 일본처럼 되어 간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마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를 꺼리는 직접적인 이유기도 한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서서히 이제 거쳐지고 있는 느낌 있어요. 그냥 디플레이션이 끝나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최소한 2,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책이 시작된 것이 이제 한국에서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가격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판네이주엔이라고 하는 반내권이라고 하는 정책이 지금 각 업종별로 섹터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쪽,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알리바바도 뛰어들어서 징동하고 알리바바하고 그 메이투안이라는 그 세계의 3대 인터넷 거두들이 싸움질을 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 전쟁. 그러니까 거의 제가 여기서 커피 한 잔을 시키겠다 그러면 원래 원가가 20원이면 저는 0.1원만 내면 돼요. 지금 중국에서는 17, 8원이면은 한국에서는 한 4, 5천 원 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 추가 쿠폰도 와요. 다음에 조금 더. 그 정도의 이 물가를 찍어 누르는 그것은 뭐냐면 공급이 많은 거죠. 수요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 제일 큰 문제는 시진핑이 아니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유효 수요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둘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써야 되는데 100원을 써서 100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보면 10원짜리가 널렸어요. 똑같은데 1원짜리도 준대요.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자들이 그럴 수 있는 거고 수요자가 또 돈이 없으니까 노후를 보장을 해야 되니까 100원을 한 80원은 키핑을 해놔야 돼. 그게 이제 저축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문제죠. 결국은 내 미래가 불안한 건데 사회주의 국가가 내 미래가 불안하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데. 근데 자본주의도 그렇지만 저쪽도. 그러니까 항상 공산당이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뭐 명언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개인들이 소비를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인구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랑 대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출산 정책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건 그게 안 될 경우 극단적인 방법은 로봇의 생산성을 가지고 인간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뭐 다른 뭐 미래 경제학자들이 푸시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두 개라고 보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디플레이션 문제도 이미 3, 4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PPI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해서 거의 30개월째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도 출고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팔리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이게 먼저 이걸
올인을 해가지고 얘를 해결할지 아니면 얘도 시간을 가지고서 공간을 확보해 가면서 해결할지. 근데 중국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서서히 해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한데 근데 일본보다는 덜 답답해요. 일본은 30년 동안에 주구장창 그냥 잃어버린 20년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일본 문제를 연구하는 그 띵크탱크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미국의 금융제도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학습 효과가 대단히 좋은 집단인 것 같아요. 집단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